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윤주입니다. 최근 ADHD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ADHD의 증상과 또 원인, 치료 방법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대학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승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언론 매체나 또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ADHD를 자주 접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ADHD가 어떤 질환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DHD는 꽤 드물지 않은 소아정신과 질환이고요. 전 세계 아동 및 성인에서 한 5% 정도의 유병률을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큰 분류에서는 신경 발달 장애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ADHD라는 진단명에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ADHD가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핵심 증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Attention Deficit, 주의력 결핍이고 두 번째 핵심 증상이 Hyperactivity, 과잉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진단명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Impulsivity라고 해서 충동성, 요게 세 번째 핵심 증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ADHD가 아닐까 좀 걱정이 많으신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첫 번째로는 주의력 결핍. 말 그대로 주의력이 결핍된 모습을 보이는데, 예를 들면은 놀이나 어떤 과제를 끝까지 지속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다른 외부 자극에 의해서 쉽게 주의가 산만해진다든지, 물건 간수가 잘 안 된다든지, 이야기를 잘 귀 기울여 듣는 것 같지 않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주의력 결핍이라고 해서 모든 것에 대한 주의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특성이 다르고 호불호가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들은 ADHD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블럭놀이는 몇 시간이고 꿈쩍하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를 좋아하는 아이는 본인이 좋아하는 주제의 책은 꿈쩍 않고 또 앉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데에 문제가 생기냐면, 일상적인 과제인데 조금 귀찮지만 해야 되는 과제들을 할 때 그때 집중력이 확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주의력 결핍이라고는 하지만 결핍이라기보다도 주의력 조절의 어려움이다 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과잉 행동 증상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마치 모터가 달리는 듯이 뛰어다닌다든지, 아니면은 앉아 있어도 자꾸만 손발을 꼼지락거린다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말이 많다든지, 뭔가 과한 행동들을 보이는 거를 과잉 행동 증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핵심 증상 충동성이 있는데, 말이 끝나기 전에 대답을 해버린다든지,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데 끼어든다든지, 그리고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들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 가지 핵심 증상이 있지만 어떤 증상이 더 두드러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가 과잉 행동 충동성 우세형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과잉 행동, 충동성, 이런 행동적으로 어려움들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발견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찍 병원을 찾아오게 되고 일찍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주의력 결핍 우세형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중을 못하는 게 주된 어려움이고, 그런 눈에 보이는 행동의 어려움은 별로 두드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 늦게 진단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최근에는 이 성인분들도 본인이 ADHD 아닐까 걱정을 하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주의력 결핍 우세형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특별히 문제 행동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좀 더 주의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전두엽에 복잡한 실행 기능들이 더 요구가 되는데, 그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되돌이켜 보니까 내가 ADHD였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좀 그 주의력 결핍 우세형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집중을 못한다, 주의력이 부족하다 해서 부모님들이 알아서 진단을 내리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네요. 그러면 ADHD가 아이들의 발달 시기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ADHD로 의심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모습이 어떤 발달 시기에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ADHD 진단이 내려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ADHD는 전두엽 중에서도
중에서도 전전두엽 부위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가 여러 가지 주의력 조절, 그 다음에 행동이나 반응에 대한 억제, 그 다음에 뭔가를 계획하고 그리고 유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런 인간의 고위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인데 이 부위의 발달 미숙과 관련 있는 게 이제 ADHD거든요. 근데 이제 고위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인 만큼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도 이제 전전두엽 부위는 계속 발달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한 만 4세가 된 아이가 부산하고 충동성을 보이고 그 다음에 집중을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라고 했을 때 이 아이는 보통 ADHD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기는 정상적으로도 전전두엽의 발달이 매우 무식할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같은 모습을 한 만 6세 정도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보인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또래 관계라든지 가정 생활이라든지 학업에서 또래들에 비해서 유달리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ADHD 진단을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과잉 행동 증상이 두드러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을 거쳐서 청소년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그런 과잉 행동 증상은 좀 많이 완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충동성이나 주의력 결핍은 좀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주의력 결핍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가면서 요구되는 주의력이나 어떤 전두엽의 관리 기능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ADHD는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그 진단은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단 하나에 확진할 수 있는 진단 방법은 없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을 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선생님, 그리고 아동과의 면담입니다. 그래서 부모나 선생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아이가 가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학교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리고 부모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동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처 면담을 통해서 평가하지 못한 ADHD 증상이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은 ADHD 증상과 관련된 설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문지를 아동한테 직접 혹은 부모님한테 작성을 하게 해서 ADHD 증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주의력을 평가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제를 주어주고 그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주의 집중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측정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검사를 하면은 또래들 평균에 비해서 주의력이 좋은지 평균 수준인지 나쁜지 이제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량 뇌파 검사라는 게 있는데 뇌파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뇌에서의 뇌세포들이 활동할 때 발생하는 정기적인 신호를 두피에서 측정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량 뇌파 소견이 어떠냐에 따라서 ADHD 소견에 합당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조적으로 좀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종합적인 다양한 진단 과정을 통해서 또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ADHD가 많은 부모님들이 나 때문에 그리고 유전이 되거나 아니면 양육 방식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닐까 무조건 자책부터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 원인이 뭘까요? 결론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타고나는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특정 ADHD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딱 밝혀진 거는 없지만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서 ADHD 발생에 기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전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 ADHD를 가지고 계시지만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가 ADHD가 없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부모들은 ADHD가 없지만 거기서 태어난 자녀가 ADHD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으로는 산모가 임신했을 때 독성 물질에 노출됐었던 경우에 ADHD의 발병 위험이 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독성 물질로는 담배, 그 다음에 알코올, 그리고 이제 중금속인 납 이런 것들에 산모가 노출됐을 때 태어난 아이들이 ADHD 위험성이 높더라.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그런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0%에서 많아봐야 이제 10%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들이 내가 아이를 잘못 양육해서 아이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ADHD 치료 방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ADHD 치료도 여러 가지 이제 접근 방법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약물 치료입니다. 근데 사실은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정신과 약을 복용시키는 거를 많이 걱정하시는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ADHD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유전적인 부분, 타고나는 생물학적인 특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의학적인 치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ADHD 있는 아이들의 전전두엽 부위를 살펴봤더니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그 도파민 물질의 부족이 ADHD 증상이랑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ADHD 약물이 전전두엽에서 도파민을 보충시켜줘서 그런 핵심 증상들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부모 상담 내지는 부모 교육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ADHD를 가진 아이들이 여러 가지 좀 말썽을 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뭐 버릇없음 뭐 이런 것들로 보고 굉장히 이제 좀 따끔하게 훈계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이제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ADHD 증상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해야 효과적일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이 잘 알고 계신다면은 아이가 ADHD를 잘 극복해서 훌륭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데 또 많은 도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약물 치료가 기본 베이스가 되고 부가적으로 다른 도움이 되는 치료들을 받으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약물 치료 없이 다른 것들만 한다면 효과는 좀 많이 제한적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약물은 복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복용하게 되나요? 일단은 약물 복용을 통해서 증상이 많이 안정화가 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증상이 안정이 됐다고 해서 약물 치료가 바로 중단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ADHD가 꽤 만성적인 소아정신과 질환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 약물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증상이 안정되고 나서 한 2년 정도는 약물 치료를 유지하면서 관찰을 하게 돼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약물 치료를 중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DHD는 의학적인 치료가 분명히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괜찮아질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나아지는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좀 지켜보는 게 무조건 괜찮을지 아니면 치료부터 빨리 결정을 해야 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많은 부모님들이 그 부분을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ADHD라는 질환의 자연 경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ADHD가 있었던 아동들이 성인이 됐을 때 여전히 ADHD 관련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60, 70%까지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꽤 많은 비율이 성인이 돼서도 이제 ADHD 증상으로 고생을 한다고 이렇게 밝혀져 있고요. 나머지 한 반이 조금 안 되는 숫자는 자연스럽게 이제 ADHD 증상이 없어지거든요. 그걸 아시면 그냥 조금 기다려보면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ADHD가 발견이 돼서 진단이 되는 대로 빨리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아동 청소년기가 계속 발달을 해나가는 시기고 학습뿐만이 아니라 또래 관계, 그 다음에 자기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을 계속 발달시켜 나가는 시기인데 이럴 때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뇌 발달에 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ADHD 증상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발달이 무리 없이 잘 진행될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그때 습득해야 될 어떤 여러 가지 기술들을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계속 그런 뭔가 좌절을 겪다 보니까 2차적으로 아이들이 정서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우울해진다든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뭐 불안이 생긴다든지 그런 2차적인 문제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빨리 정상 발달 궤도로 돌려놓기 위해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 2차적인 정서적인 어려움도 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했을 경우에 성인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겠네요. ADHD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보이는 특성들이 있는데 ADHD 증상이 잘 치료가 된다면은 그런 특성들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엉뚱한 생각들을 하는 모습 요것들이 잘 조절이 된다면은 이게 창의성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과도하게 몰입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는데 이제 요것도 잘 조절이 된다면은 뭔가 끈기, 집요함 이제 이런 것들로도 이렇게 발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아인슈타인, 에디슨 이런 위인들이 ADHD가 있었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마 이제 고개가 좀 끄덕여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우리 아이가 ADHD가 아닐까 걱정하는 부모님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요즘에는 이제
이제 정보도 많아졌고 어머님들이 찾아보려면은 뭐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 통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제 잘못된 정보들도 많고 ADHD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그렇게 간단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막 머리 싸매고 여기저기 찾아보시면서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한번 평가를 받아보자는 마음으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소아정신과를 찾아주시면 어떨까,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오늘 ADHD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모든 병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듯이 혼자만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움 요청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